안녕하세요. 풍수지리 라디오입니다. 깊은 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히 오싹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 때문에 한 가족이 겪은 불행의 연대기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장식품이고 생활용품 같지만 그 속에 깃든 보이지 않는 기운이 집안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의 집 안 어딘가에도 이런 물건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문득 불안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영희 씨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희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15년 전만 해도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정수는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큰아들 준호는 중학교 2학년, 작은아들 민호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저는 집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의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30평 정도의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햇볕이 잘 들어와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안방이 있고 2층에는 아이들 방과 작은 다용도실이 있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죠. 그 당시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저는 아침에 아이들 아침밥을 해주고 학교 보낸 다음 가게로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녁을 준비하고 밤에는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주말에는 가끔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축구를 좋아해서 동네 축구클럽에서 활동했고 작은아들 민호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물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 명확히 있었던 거죠. 2009년 5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미정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미정이는 꽃꽂이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손에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희야, 이거 너희 집에 놓고 가려고 가져왔어. 정말 예쁘지 않아? 그 꽃바구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빨간 장미, 하얀 백합, 노란 카네이션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초록색 잎사귀들이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꽃들이 진짜 꽃처럼 생생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그런데 이거 조화야? 응. 요즘 조화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진짜 꽃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야. 물도 안 줘도 되고 시들지도 않고 얼마나 편해. 저는 평소 꽃을 좋아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꽃을 키우기가 어려웠어요. 진짜 꽃은 금방 시들고 물도 줘야 하고 관리하기가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미정이가 가져온 조화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정말 고마워, 미정아. 거실이 훨씬 화사해질 것 같다. 그렇지? 거기 TV 옆 탁자에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함께 거실 TV 옆 원목 탁자 위에 그 조화를 놓았습니다. 정말 거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평소 단조로웠던 우리 집 거실이 갑자기 고급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조화를 놓고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집에 오는 손님들마다 꽃이 정말 예쁘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우리 집이 더 예뻐진 것 같아 라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 공기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뭔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때문인가 싶었어요. 그 시기가 장마철이 시작되는 때였거든요. 하지만 집안 습도계를 확인해봐도 평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습기까지 틀어놨는데도 공기가 눅눅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상하게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부터 시작해서 민호까지 연달아 감기에 걸렸어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건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이면 나을 감기가 2에서 3주씩 끌었어요. 특히 기침이 심했는데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청소를 하다가 조화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꽃잎 사이사이에 검은 점들이 생겨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먼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곰팡이 같은 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조화인데 왜 곰팡이가 필까? 곰팡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꽃잎 몇 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있었어요. 갈색빛이 도는 얼룩이었는데 마치 오래된 핏자국 같기도 하고 녹물 같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얼룩이 날마다 조금씩 번져가는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개 꽃잎에만 있던 얼룩이 점점 다른 꽃잎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미정아, 그 조화 어디서 산 거야? 응? 왜? 혹시 무언가 문제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서. 아, 그거?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샀어. 근데 사실 그거 진짜 싸게 샀거든. 원래 2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샀어. 왜 그렇게 싸게 팔았을까? 글쎄, 상인 아저씨가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더라고. 이유는 안 물어봤어.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조화를 급하게 처리하려고 했을까요? 조화를 놓고 한 달 반쯤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반찬 가게 일이 많아서 집안일을 늦게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로등 때문인가 싶었는데 그 그림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 집 마당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도둑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그림자를 봤는데 그때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보고 있어? 당신 언제 일어났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보고 있었어. 남편도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저기 조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남편 말을 듣고 조화 쪽으로 가니 정말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뭔가 썩은 것 같은 냄새였어요. 꽃향기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이상하네. 조화인데 왜 이런 냄새가 날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조화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창밖의 그림자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틀 후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잠을 잘 자던 민호가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깨어난 거예요. 엄마, 엄마. 저는 깜짝 놀라서 민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꿈 꿨어? 엄마, 무서운 꿈 꿨어. 거실에 있는 꽃이 어땠는데? 꽃이 시들어가면서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거기서 벌레들이 나왔어. 정말 무서웠어. 아이의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달래주려고 했는데 다음날 준호도 비슷한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어. 거실 꽃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꿈이었어. 두 아이가 연달아 꽃에 대한 악몽을 꾸다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혹시 제가 조화에 대해 뭔가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된 걸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이에게서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영희야, 미안해.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그 조화 말이야. 사실 그거. 미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조화가 사실 장례식장에서 쓰던 거였어. 도매상 아저씨가 나중에 연락 와서 알려줬는데 그걸 모르고 일반 조화로 팔았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장례식장에서 한 달 넘게 쓰던 거래.
어떤 할머니 장례식 때 쓰던 건데 유족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도매상이 싸게 가져온 거였어. 미안해. 나도 몰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달 넘게 쓰던 조화라니. 그래서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 아이들이 악몽을 꾸었던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조화를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꽃바구니 바닥에 작은 명찰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 박순자 할머니께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조화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죽은 자를 추모하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물건을 집에 들여놓다니. 다음 날 새벽 저는 서둘러 조화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조화를 옮기는 과정에서 더욱 기괴한 일이 벌어졌어요. 꽃바구니를 들어 올리는 순간 바닥에 검은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화에서 검은 물이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물에는 악취가 심했고 마치 썩은 고기 냄새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더 놀라운 건 그 검은 물이 탁자 표면에 얼룩을 남겼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화를 집에서 완전히 치운 후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그 무겁고 답답했던 공기가 사라졌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이 예전보다 훨씬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도 당일 저녁부터 엄마, 집이 왜 이렇게 환해진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조화 하나를 치운 것뿐인데 집 전체의 느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아이들의 감기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끌던 기침이 거짓말처럼 멈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조화보다 더 무서운 물건들이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조화 소동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정수가 중국 출장을 다녀왔어요. 3박 4일간의 비즈니스 트립이었는데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출장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출장이 성공적이었나 봅니다. 어떻게 됐어? 계약은? 글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감촉이 좋아. 다음 달에 한 번 더 가면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 남편은 가방에서 몇 개의 선물을 꺼냈습니다. 저에게는 진주 목걸이, 아이들에게는 중국 전통 과자와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집 장식용으로 하나 가져왔어. 남편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높이 60cm 정도 되는 금속 장식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탑 모양이었는데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뾰족한 장식들이 돌아가면서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중국 전통 장식품이래. 상점 주인이 집에 놓으면 좋다고 추천해줬어. 애군을 막아주고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하더라고. 그 장식품은 확실히 웅장해 보였습니다. 금색과 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복잡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 층마다 달린 뾰족한 부분들이 마치 창끝처럼 보였거든요. 어디에 놓을 거야? 현관에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에 우리는 현관 옆 작은 선반 위에 그 장식품을 놓았습니다. 정말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현관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장식품을 놓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신발을 벗다가 그만 장식품에 손을 부딪혔어요. 아야, 민호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장식품의 뾰족한 부분에 손등이 긁힌 거예요. 어머, 민호야, 괜찮아?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단순히 스치기만 했는데도 2cm 정도 길이의 상처가 생겼어요. 게다가 피가 꽤 많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 아파.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줬지만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이 정도 상처가 왜 이렇게 오래 아플까? 더 이상한 건 그 장식품 주변에서 계속 사고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사고 후 일주일 뒤 이번에는 준호가 현관에서 넘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갑자기 발을 헛디딘 거예요. 어떻게 넘어진 거야? 모르겠어. 엄마. 갑자기 발이 꼬였어.
준호도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준호가 넘어진 곳이 바로 그 장식품 바로 앞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이틀 후에는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다가 현관문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문의 높이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자기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네. 왜 갑자기 문이 낮게 느껴졌지? 연달아 벌어지는 현관에서의 사고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점점 그 장식품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옆집 할머니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지셨어요. 어머나, 할머니는 우리 집 대문 바로 앞에서 발목을 접질리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고 걸음걸이도 괜찮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신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발목이 아프네. 이상하게 갑자기 어지러웠어.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할머니가 우리 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불편해. 할머니뿐만 아니었습니다. 택배 아저씨도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뭔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집 현관 앞에 있는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네? 뭐가요? 저 뾰족한 거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장식품이 단순히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장식품을 놓고 2달쯤 지나면서부터 우리 가족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현관 근처에서 신발이 어지럽혀져 있거나 우산이 제자리에 없으면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놨어? 현관이 이게 뭐야? 여보, 그냥 조금 어수선한 거잖아. 왜 그렇게 화를 내?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집이 이런 식이면 안 되잖아.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사이좋게 지내던 준호와 민호가 자주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현관에서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 특히 심했습니다. 형, 내 신발 건드리지 마. 누가 건드렸다고? 네가 제자리에 안 놔서 그런 거잖아. 야, 네가 먼저 내 자리를 차지했잖아. 평소 같으면 이런 사소한 일로 싸우지 않았을 텐데 요즘은 정말 작은 일에도 서로 화를 냈습니다. 저 역시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예민해졌고 특히 현관 정리에 강박적으로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수선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장식품의 악영향은 집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국 출장에서 만난 거래처와의 계약이 막판에 무산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맞춰졌는데 마지막 미팅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상해. 분명히 다 된 일이었는데 남편은 며칠 동안 우울해했습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집 경제 사정이 많이 나아질 예정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기존 거래처들과도 문제가 생겼어요. 20년 넘게 거래해오던 업체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조건이었는데 거부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는 거지?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장식품을 놓고 3달쯤 되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띵, 띵, 마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어요.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 싶었는데 창문을 모두 닫아도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여보, 저 소리 들려? 응, 뭔 소리지? 현관에서 나는 것 같은데. 남편과 함께 현관으로 가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장식품 근처에 가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혹시 이 장식품에서 나는 소리인가? 자세히 보니 장식품의 뾰족한 부분들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네. 왜 진동하지? 그날 밤부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띵, 띵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인터넷으로 그 장식품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남편이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장식품은 중국 전통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중국의 무덤에서 사용하는 제사용품이었어요. 특히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무덤에 놓는 진혼탑이라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더 검색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 진혼탑을 집에 놓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원한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날카로운 부분이 많아서 살상의 기운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걸 어떻게 샀을까?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상점 주인이 애군을 막아준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 표정이 좀 이상했어. 빨리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얼마에 샀는데? 원래 100달러라고 했는데 30달러에 줬어. 너무 싸게 줘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는데 역시나 그 상점 주인도 그 물건을 급히 처리하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아마 그 물건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장식품을 치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치우려고 하니 쉽지 않았어요. 우선 무거웠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들어보니 20kg은 좋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인데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어요. 그리고 손에 닿는 부분이 끈적끈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끈적해? 장갑을 끼고 다시 만져봤는데도 그 끈적한 느낌이 장갑을 통해서도 전해졌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장식품을 들어올리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무겁고 답답했던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장식품을 완전히 집에서 내보낸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그 이상한 금속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밤에도 조용해져서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성격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더 이상 현관 정리에 강박적으로 신경 쓰지 않았고 아이들도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예전에는 조금만 어지러워도 화를 내셨는데 요즘은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장식품 하나를 치운 것뿐인데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미팅을 제안했고 기존 거래처와의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련도 다음에 겪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마지막 물건들이 진짜 큰 문제였거든요. 조화와 금속 장식품의 악영향을 경험한 후 저는 집안의 물건들에 대해 좀 더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해 가을 남편의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몇 개의 계약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자금 사정이 빠듯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침실의 장롱과 침대가 낡아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새 가구 살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중고로 사자. 요즘 중고 가구도 상태 좋은 게 많다고 하던데 남편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새 가구를 살 돈도 없었고 중고라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져보니 정말 좋은 매물이 있었어요. 고급 원목 장롱과 침대 세트를 반값에 판다는 글이었습니다. 와, 이거 새로 사면 300만 원은 할 것 같은데 150만 원에 판다고? 사진으로 봐도 상태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급 원목으로 만든 것 같았고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직접 보러 갔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였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동네였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판매자는 4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서둘러서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구 상태가 정말 좋네요. 왜 파시는 거예요? 아, 이사를 가게 돼서요. 새 집은 이미 가구가 다 있어서 필요 없거든요. 가구를 직접 보니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웠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특히 장롱 안쪽에는 거울까지 달려 있어서 정말 편리해 보였습니다. 가격은 협상 가능한가요? 네,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요. 130만 원에 드릴게요. 130만 원이면 정말 싼 가격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계약했고 이틀 후에 배송받기로 했어요. 이틀 후 이사업체에서 가구를 가져왔습니다. 운반하는 아저씨들도 정말 좋은 가구네요. 새 것 같아요. 라며 감탄했어요. 침실에 가구를 배치하고 나니 정말 방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고급 호텔 침실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 정말 좋다. 이런 가구를 이 가격에 샀다니 믿어지지 않아.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구경했어요. 엄마, 장롱이 정말 커요. 거울도 있고. 그날 밤 새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침대가 정말 편안했어요. 매트리스도 고급스럽고 침대 프레임도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내 자리야. 너무 작은 소리여서 남편은 못 들었나 봅니다.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 장롱 앞에 모르는 여자가 서 있는 꿈이었어.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비슷한 꿈을 꿨거든요. 나도 이상한 꿈 꿨어. 어떤 여자가 내 자리라고 중얼거리는 꿈이었어. 정말? 우연이겠지.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우리는 같은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더 생생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자는 장롱을 열고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방이 자신의 방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여기 있어요? 꿈속에서 그 여자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제 방이에요. 나가세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어요. 새 가구를 들인 지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사업에 큰 타격이 왔어요. 5년째 거래해오던 주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가 뭐래? 글쎄, 명확한 이유는 안 말해주고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더라고. 그 거래처는 저희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갑자기 계약이 파기되니까 자금 사정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준호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어요. 중요한 중간고사 시험 당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파. 시험 못 볼 것 같다.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복통은 계속되었고 결국 시험을 못 봤습니다. 준호의 복통 사건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학교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어머, 학교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가 2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다는 거였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민호는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에 큰 혹이 나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 머리가 아파. 다행히 검사 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넘어진 거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발을 헛디딘 것 같아요. 평소 활발하고 조심성 있던 민호가 그런 사고를 당하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집안 일들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제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단골 손님들이 갑자기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넘게 와주시던 분들까지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반찬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글쎄요. 뭔가 짠맛이 강해졌다고 해야 하나. 예전 맛이 아니에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찬을 만들었거든요. 레시피도 바꾸지 않았고 재료도 같은 곳에서 사왔는데 맛을 직접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같은 양의 소금을 넣었는데 짠맛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쓴맛도 났어요. 왜 이런 맛이 나지? 다시 만들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맛이 이상했어요. 결국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불행들이 연달아 벌어지는 가운데 우연히 장롱 정리를 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가 나온 거예요. 이전 주인이 깜빡하고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에게 간 것도 우리 아이를 포기하라고 한 것도 모두 용서할 수 없어. 이 편지를 쓰고 나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나의 원한은 영원히 이곳에 남을 거야. 이 방에서, 이 장롱에서 언젠가 당신이 받을 벌을 기다리며. 편지를 읽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장롱의 이전 주인이 자살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편지를 발견한 후 저는 더 자세히 장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단서들을 발견했어요. 장롱 안쪽 거울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되찾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장롱 뒷면에는 붉은 얼룩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와인이나 음료수를 흘린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트리스를 뒤집어 보니 한쪽 모서리에 갈색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어요. 이게 뭐지? 더 조사해보니 침대 프레임 안쪽에도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는데 안에는 여자 사진과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꿈에서 본 그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는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가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버림받아서 자살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원한이 가구에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구를 판 그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때 가구 산 사람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그 가구 이전 주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요. 혹시 그 가구와 관련해서 뭔가 있었나요? 결국 그 여성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 가구는 제 언니 것이었어요. 언니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떻게? 자살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혼자 버림받아서. 그럼 왜 그런 사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누가 사겠어요? 저도 그 가구들 때문에 계속 괴로웠거든요. 언니가 죽은 후로 집에 두니까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요? 밤에 장롱에서 옷 넘기는 소리가 나고 침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빨리 처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후회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가구를 왜 샀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구의 정체를 안 지 3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회식에서 많이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뭔가. 남편은 중얼거리며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야, 조심해. 그런데 남편이 장롱 문을 열자마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장롱 안쪽 거울이 산산조각 나면서 남편의 손목을 베었습니다. 어머, 피가 꽤 많이 났어요. 급히 수건으로 지혈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다친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거울이 깨졌어요. 별로 세게 열지도 않았는데 위산은 상처가 깊어서 몇 판을 꿰매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신경이나 혈관은 다치지 않았지만 흉터가 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거울이 깨진 모양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거울이 마치 주먹으로 안쪽에서 때린 것처럼 깨져 있었거든요. 보통 외부 충격으로 깨지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금이 가는데 이 거울은 반대였어요. 이상해. 안쪽에서 밖으로 깨진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가구들을 더 이상 집에 둬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좋아, 장식품, 그리고 이제 가구까지.
우리 집에 들어온 물건들이 하나같이 불행을 가져왔어요. 다음 날,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반찬가게 단골 손님인 박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풍수와 사주에 관심이 많으셨고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조화부터 시작해서 장식품, 그리고 중고 가구까지의 모든 이야기를요. 드리지 말아야 할 물건들을 집에 들였구나.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 물건들 지금도 집에 있니? 장식품은 치웠는데 가구는 아직 있어요. 너무 커서 치우기가. 당장 집에 가봐야겠다. 할머니와 함께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을 찌푸리셨어요. 기운이 너무 탁하구나. 여기 음기가 가득해. 할머니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거실, 주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까지. 안방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 가구들 어디서 가져온 거야? 중고로 샀는데요. 이 가구들에서 굉장히 강한 원한의 기운이 나온다. 특히 이 장롱. 할머니는 장롱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원통하게 죽은 여자의 혼이 이 가구에 붙어 있어. 아마 이전 주인인 것 같은데 배신당하고 자살한 것 같구나. 어떻게 아세요? 기운으로 느껴져. 이 여자는 남자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어. 그래서 이 집에 사는 남자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준호의 복통, 민호의 사고, 모두 남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이미 치운 물건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조화는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야. 특히 장례식장에서 쓰던 건 더욱 좋지 않지. 생명력이 없는 인공꽃은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여. 그럼 조화는 절대 집에 두면 안 되는 건가요? 모든 조화가 다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해 쓰였던 조화는 절대 집에 두면 안 돼. 그런 기운이 배어 있거든. 장식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뾰족한 장식품은 살기를 불러들여. 특히 중국의 진원탑 같은 건 원래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거라서 집에 두면 안 돼. 날카로운 기운이 집안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다툼을 불러일으켜. 그럼 이 가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처분해야 해. 하지만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의식을 거쳐야 해. 의식요? 죽은 자의 혼을 달래고 보내드리는 의식이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할머니는 가구를 처분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먼저 정화의식을 해야 해. 굵은 소금으로 가구 주변을 둘러싸고 향을 피워서 나쁜 기운을 정화해야 해. 그리고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고. 직접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희 가족도 함께 참여해야 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 그날 저녁 할머니가 다시 오셔서 정화의식을 도와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했어요. 먼저 가구 주변에 소금을 뿌려라. 할머니가 가져온 굵은 천일염을 가구 주변에 둥글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향도 피웠어요. 이제 죽은 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라. 가족 모두가 장롱 앞에서 절을 올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진 씨, 저희가 모르고 당신의 물건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의식을 하는 동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방 안에 찬 바람이 불었고 향 연기가 이상한 모양으로 움직였습니다. 아, 받아들이는구나. 할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의식이 끝난 후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가벼워졌고 답답했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다음 날 저희는 가구 처분업체를 불러서 장롱과 침대를 내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추천해 주신 업체였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가구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가구들은 보통 절에서 화장해서 처리합니다. 업체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태워서 정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구들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밝아졌고 아이들도 집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부터는 더 이상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소리들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구들을 완전히 처분한 후 우리 가족의 삶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가구를 처분하고 일주일 후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대박, 새로운 계약이 들어왔어. 정말? 응, 그것도 기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야. 3년 장기 계약이래. 남편은 정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로 많이 야위었는데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준호의 복통은 완전히 사라졌고 민호의 머리 상처도 빠르게 나았습니다. 엄마, 요즘 몸이 정말 좋아진 것 같다. 그래? 어떻게? 전에는 항상 뭔가 무겁고 피곤했는데 요즘은 가벼워진 느낌이야. 제 반찬 가게도 다시 손님들이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반찬 맛이 원래대로 돌아왔거든요. 사장님, 반찬 맛이 다시 예전 같아졌네요. 정말요? 네. 이제야 진짜 맛이 나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레시피는 똑같았는데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가구를 치운 후 가장 큰 변화는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동안 자주 다투던 아이들이 다시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고 남편도 예전처럼 온화해졌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 왜 그럴까? 웃는 얼굴이 늘어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다시 농담도 하고 아이들과 장난도 쳤습니다. 집 자체의 느낌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들어서면 무언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었나? 손님들도 다시 우리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무언가 불편해하시던 분들이 집이 참 좋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방에 새 가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할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새 가구를 샀습니다. 중고가 아니라 완전히 새 제품으로요. 새 가구는 깨끗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특히 좋은 나무로 만든 가구는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줘. 백화점에서 원목 가구 세트를 샀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느낌이 좋았습니다. 새 가구가 들어온 후 안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고 잠도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잠이 정말 잘 와. 나도. 꿈도 안 꾸고 깊게 자는 것 같아. 새 가구에서는 나무 향이 났어요. 은은하고 좋은 향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전에 중고 장롱 하나 샀는데 그 후로 집안이 뒤죽박죽이 됐었어. 어떡해요? 자꾸 물건이 없어지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결국 내다 버렸지. 반찬 가게 단골 손님 중에도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나도 좋아해서 집 곳곳에 뒀었는데 식구들이 자꾸 아프더라고. 풍수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조화는 집에 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치웠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아픈 사람이 없어졌어. 박할머니께서는 우리 사건을 계기로 풍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야. 사람의 기운과 물건의 기운이 만나는 곳이지. 그럼 어떤 물건이 좋고 어떤 물건이 나쁜 건가요? 첫째, 죽음과 관련된 물건은 절대 집에 두면 안 돼. 좋아. 장례식장에서 쓰던 물건, 무덤에서 나온 물건 등등. 둘째, 날카로운 물건도 좋지 않아. 특히 현관이나 거실처럼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는 더욱 안 돼. 셋째, 남이 쓰던 물건은 조심해야 해. 특히 개인적인 물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지. 침대, 장롱, 거울 같은 건 특히 그래. 그럼 좋은 물건은 뭐가 있나요? 자연 소재로 만든 물건들이 좋아. 나무, 돌, 천연 섬유 등등.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들도 좋고. 살아있는 식물이요? 응. 진짜 꽃이나 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서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줘. 조화와는 정반대지. 할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집안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화는 모두 치우고 대신 화분을 들였어요. 거실에는 큰 관음죽을,
현관에는 산세베리아를, 안방에는 스킨답서스를 놓았습니다. 와, 집이 정말 싱그러워졌네. 살아있는 식물들이 집안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공기도 맑아진 것 같았고 향기도 좋았습니다. 현관에는 뾰족한 장식 대신 둥근 도자기 화분을 놓았어요. 부드러운 곡선의 화분이 현관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거실에는 원목 소품들을 배치했어요. 나무로 만든 시계, 나무 액자, 나무 조각상 등등. 모두 새로 산 것들이었죠. 정말 집 같아졌다.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습관들이 생겼어요. 첫째, 중고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그 물건의 이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물건들은 더욱 조심하기로 했어요. 둘째, 집에 새로운 물건을 들일 때는 가족 모두가 동의해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큰 가구나 장식품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셋째, 정기적으로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래되고 낡은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기로 했어요. 넷째, 살아있는 식물들을 더 많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식물들이 집안 공기를 정화해주고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동안 소원해졌던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어요. 옆집 할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즘 댁 집 앞 지나가는 게 편해졌네. 그래요? 응. 예전에는 뭔가 불편했는데 요즘은 기분이 좋아져. 할머니가 넘어지신 사건 이후로 어색했던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택배 아저씨도 달라지셨어요. 사장님 집이 참 좋아졌네요. 어떡해요? 예전에는 뭔가 들어가기 싫었는데 요즘은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기운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박할머니께서는 풍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풍수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어떤 근거요? 예를 들어 뾰족한 물건이 사고를 부른다는 것도 실제로는 심리적인 영향이 커. 뾰족한 걸 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지.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 뾰족한 장식품이 있을 때 가족들이 모두 예민해지고 자주 다쳤거든요. 조화가 나쁘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인공물은 정말로 공기순환을 방해하고 먼지를 모으고 때로는 화학 냄새를 내기도 해. 그런 게 건강에 안 좋은 거지. 그럼 남이 쓰던 물건은 왜 안 좋은 건가요? 물건에는 정말로 이전 주인의 냄새나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어. 특히 침대나 장롱 같은 개인적인 물건들은 더욱 그래.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줘.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풍수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실제로 현대과학으로도 설명되는 풍수 원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집안에 식물을 두는 것이 좋다는 풍수 원리는 실제로 식물이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를 조절해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뾰족한 물건이 사고를 부른다는 것도 환경심리학에서 설명할 수 있었어요.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물건들이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중고 물건의 위험성도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했어요. 이전 사용자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드기, 곰팡이 등이 남아있을 수 있고 특히 매트리스나 침구류 같은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만 설명되는 건 아니었어요. 심리적인 영향도 컸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나쁘다고 믿으면 정말로 그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박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반대로 좋은 물건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려. 실제로 우리가 조화와 장식품, 가구들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서부터 더 신경 쓰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그 물건들을 치운 후 실제로 우리 가족의 삶이 좋아졌거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집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집은 단순히 잠자고 먹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었어요.
좋은 물건들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나쁜 물건들은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의 기분, 건강, 인간관계, 심지어 일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집은 그릇이야. 그릇이 깨끗하면 담긴 음식도 맛있지만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없어져. 박할머니의 말씀처럼 우리 집이라는 그릇을 깨끗하고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물질과 정신이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는 물건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뾰족한 장식품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런 긴장감이 쌓이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민해지는 거였죠. 반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건들을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더 친절해지는 거였어요. 그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의 사업은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매출도 크게 늘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일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50% 늘었어. 정말? 대단해. 응. 거래처들도 우리 회사를 신뢰하기 시작했어. 장기 계약 제안도 여러 개 들어왔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민호는 피아노 실력이 많이 늘어서 학교 대표로 콩쿠르에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국대회 나간대. 정말? 우리 민호가? 응. 선생님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 제 반찬 가게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레시피는 예전과 같았지만 제가 요리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요리하니까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미정이가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영희야,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 어떻게? 예전에는 뭔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밝고 따뜻해. 특히 너희 가족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저는 미정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조화부터 시작해서 장식품, 그리고 가구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미안해. 내가 그런 조화를 가져다줘서. 괜찮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미정이도 그 후로 집안 물건들을 신경 써서 고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옆집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네 집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중고 피아노를 샀는데 그 후로 딸이 계속 아프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피아노 이전 주인이 음악가였는데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피아노를 새 것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딸이 씻은 듯이 나았어. 그 후로는 중고 악기는 절대 안 사. 다른 이웃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집도 예전에 조화를 많이 뒀었는데 가족들이 자꾸 아프고 일이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다 치우고 진짜 화분으로 바꿨더니 훨씬 좋아졌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우리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박할머니께서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어요. 영희야, 이제 너희는 이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어떻게요?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너희 경험을 나누어주면 도움이 될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자고. 그래서 저는 인터넷 카페에 제 경험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중고 화장대를 샀는데 그 후로 거울에 이상한 모습이 비치더라고요.
우리 집도 조화 때문에 고생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자주 아팠어요. 뾰족한 장식품 때문에 가족들이 자주 다쳤어요. 치우고 나니까 사고가 없어졌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읽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생활 습관들이 자리 잡았어요. 첫째, 물건 선택의 신중함.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의 이력과 재료, 만들어진 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요. 특히 중고 물건을 살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집안 정화.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해요. 특히 오래되고 낡은 물건들, 부정적인 기억과 연결된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합니다. 셋째,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 인공적인 장식품보다는 자연 소재로 만든 물건들, 살아있는 식물들을 선호하게 되었어요. 집안이 훨씬 생기 있고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넷째, 가족 간의 소통 강화. 집안 물건 하나를 바꾸거나 새로 드릴 때도 가족 모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요. 특히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었어요.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더 성숙해졌는데 이 경험을 통해 물질과 정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해요. 엄마, 그때 일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 물건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니. 그래? 어떻게 생각해? 물건도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좋은 에너지를 가진 물건도 있고 나쁜 에너지를 가진 물건도 있는 것 같고. 민호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엄마, 이제 새 물건 살 때 꼭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 거야. 왜? 물건도 이전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 슬픈 마음이 담긴 물건은 우리도 슬프게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좋은 변화였어요. 1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큰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저희는 계속 무심코 살았을 거예요. 집안 물건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고 가족의 소중함도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집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물건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힘까지. 여보, 그때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글쎄, 아마 아니었을 거야. 그때 일 덕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잖아.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경험담을 듣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한 가족은 10년 넘게 원인모를 불온에 시달렸는데 집안의 중고 장롱을 치운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장롱 하나 치웠을 뿐인데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또 다른 가족은 거실의 조화들을 모두 치우고 화분으로 바꾼 후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답답했는데 이제는 정말 집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나누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의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고 이제는 직원도 몇 명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게 보기 좋아요. 준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건축학과를 선택했는데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설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릴 때 겪었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민호는 피아노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서 음악중학교에 진학했어요. 꿈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라는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집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은 단순히 잠자고 먹는 공간이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이 쌓이고 추억이 만들어지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소중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기운을 가진 물건들로 둘러싸인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기운을 가진 물건들로 가득한 집에서는 가족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최영희 씨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물건 하나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 씨,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집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좋으면 담긴 음식도 맛있지만 그릇이 더럽거나 깨졌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없어져요. 박할머니가 해주신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의 집이라는 그릇을 좋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물건을 드릴 것인지,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갈 것인지, 어떤 에너지로 채워갈 것인지.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안에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있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오래된 조화는 없는지, 뾰족하고 날카로운 장식품은 없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중고 물건들은 없는지, 부정적인 기억과 연결된 물건들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길 권해요. 새로운 물건들로 바꾸실 때는 그 물건이 정말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집은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주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가족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집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